누구보다 당을 사랑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여의도 미운 오리들 특집. 큰 오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은 오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오리 꽥꽥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노래를 쓰려고 그러면 좀 좋은 거 쓰지. 뭐 오리 날다 이런 거. 오리 날다. 근데 어떻게 네. 정체불명의 동요를 또 이렇게 틀어가지고. 훨씬 대중성 있는 이렇게. 근데 사실 미운 오리라고 하기에는 두 분이 진짜 거물입니다. 그렇죠. 무려 5선 국회의원이고요. 무려 여당 대표였습니다. 두 분은 뭐 솔직히 뭐 당내에서 가장 미움 많이 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누구 신세가 더 좀 처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저는 쫓겨나진 않았잖아요. 쫓겨났지. 그렇죠. 더 딱해 보입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윤핵관이랑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불상 이전에 비장하죠 이제는. 이제 예. 비장하다. 예, 예.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3주 후에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일째인데. 근데 그 단식에 대해서 아주 또 비판의 큰 소리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만해라. 네. 어쨌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힘내라, 잘한다, 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네. 저처럼 내놓고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두라고 하는 건 저만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단식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 겪고 있고 사실 뭐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건데 누군가는 말려야지 그러면 건강 걱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예, 그것보다는 우선 사실을 국민들이 대다수가 네.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뭐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네. 극한적으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1당 대표로서 단식보다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려야죠. 지금 상황에서. 네. 국회의사당에서 단식 13일 경험해봤거든요. 예. 진짜 FM대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일 차인가요? 네. 그럼 아마 오늘 이상민 의원 하신 말씀이 아주 감사하게 들렸을 겁니다. 너무 힘든 예, 상황이군요. 오히려 옆에 와가지고 대표님 힘내세요. 끝까지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이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민 의원님이 원로로서 당에 8일째면 어떤 마음? 3일 이후째부터는요. 그냥 누우면 잠 옵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 예, 누우면 잠 오고요. 몸무게 원래 한 3일까지는 물 빠지고 이러면서 한 800g씩 빠지다가 그다음부터는 500g씩 빠집니다. 예, 예. 오늘로 8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사실 정부 여당에서 단식장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오늘 드디어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이 단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향해서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의장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아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네. 당신이 한 얘기를 생각해봐. 저는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네. 태영호 의원이 뭐 본인이 아무래도 탈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빨갱이 이런 말 들으면 좀 북한에서 온 쓰레기 이런 말은 과한 말이긴 한데 본인이 먼저 좀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줄여서 말하면 종북이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광역 도발을 했잖아요. 야, 이 종북아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한테 뭐 반박이 오니까 이건 가서 제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동료한테 종북이라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풀어가지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친일파를 풀어서 말하면 일본에게 맹종하는 사람 이런 거인 것처럼 네. 그냥 종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제 생각에 윤리위로 들고 나가면 쌍방과실 뜰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영호 의원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봐주세요. 뭘 봐줘요? 절 좀 봐주세요. 나를 주목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대표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렇게 12조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은 원내 리더는 항상 원내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당 원내대표에 가가지고 박광원 대표한테 가가지고 네. 우리 당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민주당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사과를 하도록 해달라고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풀어야 될 문제인데 네.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좀 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약간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태영 의원이 똑똑하신 분인데 저랬다는 거는 네. 의도는 좀 있었다. 원래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도 도발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다 뭐 같은 이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공산당과 똑같이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될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막 하면서 상대의 자극을 하고 오늘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식 8일째인데 네. 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좀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일련으로도 저건 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태영호 의원이 원래 직업이 외교관입니다. 그렇죠.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TPO와 매너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분이 외교관을 하셨던 나라는 그거 잘못하면 아오지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 상황에서 대상이 올바른가? 그러니까 내가 원내에서 있었던 본회의장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단식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옳으냐? 네. 지금 가는 게 옳으냐?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반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은 쌍방과시되는 거 모르냐? 네. 다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때는 외교관보다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런 모습이 아마 또 보수 지지층에게는 쾌감을 안겨줄 겁니다. 이재명에게 가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왔다 이런 거. 근데 이런 이상한 자극에 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보수 지지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그거는 태영호 의원이 선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많을 테고요. 예. 어려운 지역구일수록 적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랑 그렇게 각을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보궐선거할 때도 얘기하고 이랬지만은 네네. 저분의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김포공항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싸웠지. 네. 저분한테 저렇게 갈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효한 전술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저런 것 때문에 막 표를 바꿔서 던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개별 의원들의 소원 수리하는 공간으로 국회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저희 가가지고 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은 뭐 지금 해외 나가 계실 때니까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은 뭐 하세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위로의 말씀도 좀 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김기현 대표도 좀 이럴 때 좀 하고 좀 손잡고 어때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걸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라고 태영호 의원님을 보내가지고 저는 근데 그 말씀도 저는 이상민 의원 한 말씀도 일반적인 단식에서는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지 말라로 단식했으면은 하자 말자로 가가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시하는 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인성을 고쳐라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나이 60 되신 대통령한테 그냥 뒤에 써붙인 거 보세요. 국정 기조를 바꿔라. 뭐 내각 총사퇴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그럼 김기현 대표 가서 그걸 협상해가지고 제가 그럼 바꾸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이상민 의원이 아주 적절한 말씀하신 게 이게 단식이 공감사기 어려운 게 애초에 주제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의 뭐 삶의 태도를 바꿔라 이런 수준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표님 말씀 들으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건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서 헷갈려요.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해야 이렇게 될지 용기하게 말할 수가 있나? 헷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던 시기 한 인사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긴 통화였는데 여기에 국힘 접수해서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이놈의 땡땡들 가서 개판 치면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대표부터 이제 전부 해임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이 돼서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양반.
너무 거칠었어요. 아 땡땡. 네네. 단어 몇 개가 아니 조금. 네. 인용이었습니다. 예. 인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녹취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역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왜냐? 그 전까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선 운동할 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미움을 사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대선 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오기 전부터 싫었다는데요. 네. 예,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준석 3개월이면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무슨 뭐 곧 정리된다라고 발언했다고 네네네네. 이제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녹취까지 다 깠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 이분들은 무슨 당에 있으면 상대 날리는 거를 무슨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냐. 뭘 자꾸 날렸다고 하고 뭐 날린다 하고 날린다고 했다고 하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없냐.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과격하다. 네. 당에 들어온다는 거는 생각을 같이 아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딱 고사성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게 주지스님도 고사성어에 있어요? 아니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지스님이 싫다고 해가지고 뭐 절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주지스님도 3개월 내쫓고 주지스님만 미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도 싫고 주지스님도 싫은데 제가 가면은 3개월이면 주지스님도 내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절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거든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절은 점거당했다. 아니, 기분은 점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감성의 영역이니까 네, 네. 그걸 여쭤보네요. 그 감성은 점거가 안 되죠. 그런 거는 김경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절을 먹지 않으면 내가 대선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대선은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이 절은 장악해야겠는데 절 자체도 싫고 주지스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우선 절에 들어가가지고 방 한 칸 얻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불려가지고 주지 3개월만 내쫓고 네. 다 갈아엎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까 최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 가서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게 네.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했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저희는 본인도 이번에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죠.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근데- 윤핵관 욕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번에 하셨다는데 저희 제3자들은 한참 전부터 알았는데요.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쌈붙이는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딱 눈치 보면 알죠. 입당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예, 딱 눈빛 보면 알고 눈빛 보면- 진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짐짓 괜히 친한 척하는 거냐 아니냐 지금 화면에 보면 아니, 아까 그러면- 막 껴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예. 이분이 검찰총장 하셨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전 뼈 몰랐어요. 아프다. 몰랐어요. 아 그렇게 적어도 우리 당의 장제원 의원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청문회 때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예.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몰랐습니까? 뼈 아픈데요, 이 질문은. 전 비주류라 아니, 비주류가 무슨 막는 킵니까? 와, 뼈 아프게 들어갑니다. 네. 녹취를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도 뭐 그런 자리 자체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엎어줘야 되고 국힘에는 이걸 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 맹종 세력들 그 부안해동 세력들이 문제예요. 그게 보면 이제 권력자 힘을 득세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싶으면 갑자기 그쪽으로 쫙 물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견이나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하죠. 어떤 보수에 대해서 이제 성역화합니다. 여러 가지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녹취와 관련 없는 본인 이야기를 계속 하소연을 녹취와 관련 없는 얘기 본인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네네. 그런 아주 면면이 흐르는 분류는 네. 똑같다. 네. 아니 근데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 저는 와닿는 게 저 뒤에 두 번째 이제 나온 그 녹취록 내용을 보고 보수 중에서 대통령 아주 좋아하시는 분은 열광합니다. 저희 얘기에. 왜죠? 어쨌든 갈아엎겠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 썩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보이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 포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 1년 동안 주지스님 갈고 한번 해보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당이?
이거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하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당이 조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 그러면요. 네. 사실 다른 방법 많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은 게 더 놀랍습니다. 이제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다는 것인데 네. 저는 좀 더 이제 품격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녹취록이 지금 시점에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럼 녹취록이 이거 하나만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인사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느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뭐 솔직히 제 귀에 선거 중에 제가 뛰면서 저를 뭐 이 XX 저 XX라고 지칭한 걸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의분이 터지면서 선거 유세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전 전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전화할 땐 이런 말씀하셨고 다른 저에게 전해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2명일까? 3명일까? 20명일까? 200명일까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트라우마죠. 이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가가지고 진짜 그때 막 스테로이드 약 먹어가면서 선거 유세 뛰고 있는데 들리는 말은 계속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데 와 진짜 예 진짜 나중에 근데 이제 언젠간 하나씩 저희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됐을 때 저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였겠지만 네. 민주당도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준석의 쇼크가 우리 민주당에도 좋은 효과로 반영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준석 저 국민의힘에 저러한 새로운 어떤 그 물길이 생기면 우리도 네.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가서 이제 좌절하고 하는 거가 이제 또 돼서 이제 서로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의원님 그때 왜 그럼 박지현으로 따라하셨습니까? 저 비주류였다니까. 맞는 키인데 진짜. 아니 이게 맞는 키야, 맞는 키. 비주류 맞는 키. 비주류예요. 완전 맞는 키. 아, 이게 이러다 주류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 그날까지 기다리는데 아뭐 대표님. 철벽 박으시네. 정치 현안 아니, 얘기 좀 시간이 해야 없는데 이거 진짜 짧게 하나 해줘.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념이잖아요. 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DJ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존경하느냐에 따라 다를 건데요. 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동진 정책이라든지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저도 그걸 반대 방향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존경하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신 정책과는 좀 반대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김대중 대통령의 뭐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IMF 극복하는 것과 햇볕 정책 정도일 텐데 만약 햇볕 정책이라면은 속에 품은 생각까지 하시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많이 다르죠. 남북관계 햇볕 정책 남북관계 같은 것도 많이 그렇고요.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하시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 7월 달에는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념보단 민생이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이념이 최우선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상관없이 본인도 혼란을 겪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근데 물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지금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도 지금 자기 혼돈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싶은 것이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안입니다. 뭐 긴축 재정하고 건전 재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하는 건 좋은데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IMF 때나 금융위기 때도 감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때도 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왔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을 17%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그냥 싹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막 들끓고 난리 났어요. 떠나고. 그 누가 감당을 나중에 이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 생각에 단식은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은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더 두텁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180도 다른 그 행동이 나오니까 참 지켜보는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아니, 차라리 그래서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상민 의원님이 과학기술 예산을 살려내라고 단식하시면은 많은 국민이 지지할 겁니다. 진짜. 저한테 지금 단식이라는 그 엄청난 걸 강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저는 이거는 꼭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냐 안 내냐라고 하다가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전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 안 그러면 사면을 왜 지금 합니까? 처음에 사면할 때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 용산에 뭐 들락거리면서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했는데 그 말 들을 때 저는 주변에 얘기했어요. 나도 왠지 지방선거 때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다 대통령한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그저께쯤인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입장 변화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걸 듣고는 외력이 작용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당원들? 아니야 김기현 대표보다 센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아마 김기현 대표는 꼭 피하고 싶었을 선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서울은요, 그러니까 지역 선거랑 다르게 지방 선거와 다르게 이슈가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고속도로 깔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SOC나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슈별로 그냥 인구 조성에 따라 가지고 득표율이 편차가 딱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 옛날에 2021년 보궐 때 네. 강서구에서 53.95% 받았거든요. 그때 똑같은 수치 0.1 단위까지 똑같은 데가 어디냐면 서대문이었습니다. 서대문이 53.95였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10% 차이가 나면요. 서대문에서 지금 선거를 해도 거의 1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개인 변수를 배제하고 정당 변수만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서울 전직 역구의 당선 가능성이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와 서대문구가 53.95였을 때 노원은 5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원도 낙선이죠, 전부 다. 그러면 거기서 가가지고 도봉도 54.3 낙선이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10% 졌다는 거는 그 지역들에서도 10% 가까이 진다는 얘기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인재 영입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질 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선용 인재 영입이 안 됩니다. 당선될 만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입되냐면은 자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고 여당의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혹시 정권 중반기쯤에 내가 혹시 공기업 인사나 아니면 감사 인사에서 좀 어떻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오는데 험지에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당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인재 영입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분석이라면 진짜 중요한 선거겠군요. 네. 이렇게 온 동네 줄 것 같이 해놓고 경선한다 그러면은 당원들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네네네.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실까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책이 1억 6천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험진대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기현 대표는 이거를 굉장히 무겁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다. 아우 이거 언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 아닙니까? 네.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게 훼손됐으니까 굉장한 중죄인 건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맨날 대표할 때 무슨 여당 대표가 말이 세다 이랬는데 전 저런 말 안 썼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 당에서 김기현 대표의 말의 품격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분들 저한테 맨날 지적하셨으니까 내일 논평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봐야 될 거는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국민들도 예전에 김대엽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면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의 어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그 당시 선거하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진짜 저분이 실성하셨나 이런 느낌이지 뭐 위협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네.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발 보도가 네. 나왔잖아요. 그때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전 그때 안철수랑 무슨 단일화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외모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정신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갑자기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러긴 할게요. 우리가 어떤 선거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컸느냐 적느냐는 하나의 분석이지만은 이런 행동을 기획한 사람이 있다면은 예전에 보면은요. 2011년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시장 사태로 치렀던 선거에서 네. 어떤 바보들이 진짜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선거를 이긴다 해가지고 디도스 사건이란 걸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전 효과가 없을 거라 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엄벌 받아야죠. 선거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오늘 보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도 하기 시작한 걸로 네네. 보여요. 네네.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곤란하겠지만은 또 반대로 그게 아니면은 또 이재명 후보를 엮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여기에 지탄을 받겠죠. 판이 네. 커지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그럼 판이 커질 거다. 전후 이제 그 사정을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희 민주당을 공격을 하듯이 그거는 민주당이 정치 공작이다. 대선 공작이다. 이재명 대표가 배후에 있다. 이것도 진짜 근거 없이 마구제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말과 진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서 오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이거는 민주당 또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네. 진짜 이건 망발이라고 생각돼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듯한 게 아니라 하고 있죠 지금.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주리처럼 행동하시네요.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비주류입니다. 난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예.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예, 벌써 끝났어요. 미운오리 형제 두 분 오늘 케미 괜찮았어요. 다음번엔 예. 부금을 오리날더로 바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use on the battlefield,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주 정보를 대방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필두로 최고급 정보가 그냥 언론에 대방출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미국이 의도가 꾸민 있는 거죠. 거예요? 예. 이제 뭔가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네. 지금 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견제하겠다는 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그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네. 그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열차를 타고 가서 만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에 지금 중대한 변화가 네.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 이제 만난다는 건데 뭐 필요하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 서로가 뭘 주고 받고 싶어 하는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정보를 사전에 다 방출했기 때문에 계획은 바뀔 수 있다. 네. 예, 오히려 그걸 노리고 미리 공개한 걸 수도 있다는 거.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틀릴까봐. 그러니까 저도. 틀릴까봐. 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조율하고 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뭐 준비하셨잖아요. 예상해보는 거죠, 예. 예상. 그러니까. 자, 뭐 또 틀릴까봐 또. 먼저 예.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뭐 여기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 북한은 세계 3위권의 포병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해요? 세계 정상급이에요. 북한의 포병 전력. 포병은? 북한은 포병의 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요. 거의 뭐 포병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가진 이런 무기, 이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전이나 우리가 북한이 포병 도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북한이 가진 170mm, 240mm 그 장사정포, 방사포, 예, 여기에다 76.2mm 또 포탄,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포탄들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포탄만 있으면 뭐합니까? 뭘로 발사하느냐인데 이게 자주곡사포인데 94년에 서울 불바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아주 서울이 공포에 젖어서 사재기가 들어갔어요. 라전생 수사고. 그 정도로 위협을 주었던 그 무기입니다. 중국제 장갑차에다가 170mm 포를 얹은 거예요.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현이 될 수 있다. 물론 낡았습니다.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30년이나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은 약간 재고 처리 목적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새로 기술받아 또 생산하면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서방에서 에이브럼 전차라든가 네. 여러 장갑차 종류를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봄에 여름에 그 대반격 작전 때 나타났으니 그 저 눈에 거슬리는 거. 네. 뭘로?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에게는 아주 그 절실한 것들이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화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러시아는 고갈 상태예요. 고갈 상태예요. 고갈 상태인데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절실하군요. 근데 여기서 소개해드린 무기 말고도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다 필요해요. 절실하네. 예컨대 소총까지. 지금 저기 러시아군의 무장을 보면 소총도 지금 아주 50년대, 60년대 알겠습니다. 기다. 네. 예. 자, 네, 틀릴 다 수도 필요해요. 있으니까 좀 약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북한이 무기를 주고 받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것도 틀릴 수는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일단은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주로 전략 자산들인데, 자 북한이 SLBM 북극성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바다에서 수중에서 쏴요. 잠수함 발사 탄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에요. 예. 그런데 미사일만 발사하면 뭐 할 거예요? 잠수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톤급, 3,000톤급 계속 그 개발하고 지금 진수한다 그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전력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기술 2%를 러시아한테 좀 다. 이거는 불편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불편해요. 한반도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불편해요. 겁니다. 이거 네. 제일 위협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5월하고 8월에 북한이 2번 정찰 이상 발사에 다 실패했어요. 최근에도 8월에 단분리는 됐는데 날아가다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첫 번째 발사는 아예 2단 분리할 때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엔 답답한 거야.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전략 품목인데 네. 이 부분도 2% 부족한 기술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네. ICBM 기술인데 북한이 지금 ICBM을 우주 궤도 안착에 다 성공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재진입 기술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주로 갔다 다시 지구로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지상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풍동 시험이라고 공기를 세게 발사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기권 진입하는 걸 지상 시험에서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지상 풍동 시험인데 러시아 기술자 10명만 오면 이 문제 해결돼요. 아이고, 하나같이 아무튼 다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걱정스럽네요. 이야기인데 이거 예상은 꼭 좀 틀리기를 바라겠고요. 예. 북한은 혹시 뭐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없어요. 러시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인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기 지원하면 대가 치를 것이다. 치를 것이다. 미국이 아주 지금 이 상황을 불편하게 보고 있군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 말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까지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응당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압박 정책과 압박?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보십시오.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무기 기술을 받든지 아니면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식량을 대줄지 불확실해요. 러시아도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그게 원활하게 올지 몰라요. 네. 그런데 마치 그걸 받을 것처럼 이렇게 밀당이 오고 가면은 일단 북한은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 주는 게 싫으면 경제 제재 해제하시고 어. 그다음에 우리 식량, 에너지 이런 거 당신들 제재 때문에 그동안 막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해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계산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거의 준 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차제의 국제적 고립을 풀고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 가자. 이런 계산서가 있다면 그걸 카드로 해서 미국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자. 이 두 가지 계산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에선 아무 입장도 안 밝힌다. 그 침묵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네.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대화의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이게 예, 제이크 예측이네요. 설리반 안보보좌관의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저 설리반 보좌관의 어떤 언급에서 무슨 신호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북한이랑 러시아가 또 합동 훈련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보도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것도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한 말입니다. 북한하고 같이 훈련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이런 않아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하자 그래도 러시아가 거절했을 건데 이제는 러시아가 적극적인 말을 한다. 주로 뉴스가 러시아에서 나온다. 얼마나 다급하냐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을 동맹국으로 포섭해서 결박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된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비상사태예요, 지금. 만약에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면 우크라이나 미국이 또 지원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북한 무기가 시민을 살상할 건데. 그런데 $1,000억 지원해 줬어요. 전비가 얼마 들지 모르는데 계속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거든요. 그럼 내년 대선이에요, 바이든은. 그런데 지금 이게 터져봐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반드시 막겠다. 네. 이게 거의 뭐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위기의식 같이 들린다 이겁니다, 제가. 예. 중국은 어때요? 지금 북중러 예, 이거 어떻게 봐야 그런데 돼요? 삼국 훈련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같이 훈련을 하고 싶어도 예. 중국, 러시안 전략 자산이 오는데 북한의 변변한 무기 체계도 없고 겨우 지상군 훈련하자고 이게 되면 예, 그리고 북중러에서 삼각관계를 이뤄야지 이게 너무 일체화되면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상당히 그 경계심 내지는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군사훈련 이런 것보다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에 경고 신호를 주는 거죠. 북한이. 자꾸 우리한테 모른 체 하면 우리 러시아하고 붙을 수 있어. 또는 그 반대로 러시아로부터의 이 밀당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꾸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중국하고 갈 거야. 이게 북한이 양자 사이에서 지금까지 쭉 냉전 시대부터 해왔던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서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어떻게 판세가 짜여지느냐가 앞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결정하는 네.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예. 네. 북한, 러시아, 중국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북러를 향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를 했고요. 중국 쪽을 향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손짓을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월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합의된 게 뭐냐면 한중일 또 요즘 한일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조속히 개최한다. 이게 이미 4월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중국에 삼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외교가 거의 단절된 상태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51분간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국 앞에서 할 말은 했다. 이런 측면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 네. 이렇게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다 중국에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외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교수님이었습니다.